국가이론 이제 교과서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전 문제 이론까지 가는데요. 국가이론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는 국가는 왜 생겨났는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뭔가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라는 것은 또 국가라는 이름으로 보통 칭해지잖아요. 왜 형성한 거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먼저 동양에서는 소개할 만한 게 이제 유교 사상가라는 거예요. 교과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동양의 유교 사상가들. 유교에서는 국가의 기원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기초로 한 가족 공동체. 국가는 가족 공동체의 확장이라는 거죠.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확장되면서 국가가 형성된다는 아주 뭐 동양의 아주 기본적인 봉건주의, 그러니까 동양 가족 혈연을 바탕으로 한 봉건주의가 동양에서 오랫동안 이어졌잖아요. 또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둔 덕치, 그렇죠. 백성을 근본. 그러니까 이 민본주의라는 게 또 사실 민본이잖아요. 백성을 근본으로 둔다는 건데 되게 말은 달콤하죠. 정치는 왜 하냐? 백성을 위해서 위민 정치, 그리고 덕으로 한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죠. 민본이지만 그 위에 군주죠. 주체는 임금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또는 단일한 권력자죠. 그래서 그나마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군주가 도덕 군주여야 한다.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을 그나마 아끼고 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얘기가 있고요. 이제 서양 사상으로 거의 국가이론의 99%는 서양 사상이죠. 서양 사상 가운데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별되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국가 이론, 정치 이론부터 해서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근대라는 거는 우리 사회계약론으로 대표되는 가장 우리 국가이론 중에 비중이 크죠. 사회계약론. 그러니까 이 국가이론 안에서는 사회계약론에 가장 좀 비중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 서양에서는 국가를 구성원의 운명 공동체이자 도덕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 근대 이전의 서양 사상가들은 여전히 그 도덕적인 공동체로서 국가를 바라봤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를 이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가족에서 출발하여 국가라는 최고의 가장 완전한 공동체, 국가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공동체다. 개개인을 품어주는, 품고 있으면서 가장 그 개개인들이 살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공동체주의의 아버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전체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도록 국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 개입주의의 기원을 찾아보면 국가가 알려줘야 돼 이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도덕적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우리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맥킨타이어, 샌델, 덕율리학에서 다 받아온 거잖아요.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 등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 고립된 원자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는 항상 서로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영향을 받는, 삶을 구성하는 구성적 존재잖아요. 구성적 존재.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영향을 받죠. 그리고 공동체적 존재로 봤다.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죠. 홉스, 로크, 루소. 나이 순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아마 이제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먼저 나온 이론보다 나중에 나온 이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비교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죠. 나중에 나온 사람 거를 앞에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그래서 홉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인간을 아주 악한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됨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자연 상태, 홉스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잖아요. 그렇죠? 전쟁 상태. 그래서 그 전쟁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게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발생했다. 반면에 로크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나름 조건이 비교적이지만 평화롭다. 비교적, 그쵸? 평화 상태, 평화적 상태. 그러다가 그래도 비교적이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꼭 좀 위험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내 거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더라. 각자 자기 것을 인정해주고 다들 그냥 상식적이고 좀 순한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 가끔 이제 독하고 욕심, 탐욕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은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계약을 통해 역시 국가를 구성해서 이 내 것, 홉스는 그야말로 자기 보존, 안전을 위해서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당장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었다면 로크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소유권을 온전히 뭐 보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지키기 위해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홉스의 경우는 국가 성립 이전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본성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회는 결국 전쟁, 만인에 대한 투쟁,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9페이지에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 보호를 받기 위해 리바이어던이라는 하나의 지상의 센 신을 하나, 지상의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절대적 통치자를 상징하는 리바이어던에게 내 걸 다 줘야 돼요. 일단은 뭐요? 나의 자연권을 양도함으로써 그에게 국가의 모든 권한, 주권을 양도하는 거죠. 국가는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대신에 국가가 또 너무 많이 권력 가졌다고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로크는 어떠냐? 로크는 리바이어던 같은 그 절대군주가 가진 역할이 제한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줘버리고 나면 양도하고 나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군주가 어떻게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잖아요. 로크는 그렇게 안 보고 절대군주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은 줘서는 안 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국민 주권이에요. 한 페이지에 다 쓰기가 이게 군주 주권이라면 군주가 주권자예요. 로크는 국민 주권이에요.
주권은 넘겨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이 소유권, 이거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등장. 국가는 수단이다. 이제 수단이 필요에 의해서 내 거 잘 지켜주기 위해서 맡겨두는 거예요. 홉스는 양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의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잠시 맡겨두는 거예요. 신탁이에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어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잘 못하고 나라의 이런 권한을 침해하면 계약 해지죠. 근데 홉스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려워요. 양도했기 때문에. 줬으니까 다시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크의 경우는 줘서는 안 되고 양도해서는 안 되고 신탁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 뺏어오는 거, 그게 바로 저항권이라는 거죠. 저항권. 잘 못하면 뺏어온다. 홉스는 못 뺏어와요. 근대 이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념이 확산되면 인간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주체가 돼요. 내가 나를 위해. 그러면서 국가를 점차 개인 이익 보전을 위한 결사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결사체. 그냥 내 거 잘 지키려고 힘을 합쳐서 울타리 친 거야. 국가는 점차 개인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대체로 로크가 결국 이 자유주의, 국가를 수단으로 보는 자유주의, 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 개념보다는 정부죠. 정부를 구성해서 우리 재산 잘 지키기, 내 소유권 확보하기. 잘 못해 정부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공화주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산재되어서 등장하는데요. 공화주의는 사실 2장에 시민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이 곧 내 권력, 자신의 권력이다. 비로소 인간은 시민적 자유. 공화주의 하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민적 자유죠. 자연적 자유에서 이제 자연적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시민적 자유라는 것으로 변형해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공화주의자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바라본 국가는 뭐냐? 시민들이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국가. 우리 뭐 칸트 할 때 많이 나왔지만 인간이 가진 능력, 자기 스스로 법을 세우고 그것을 준수하는 그런 국가, 그걸 지키는 한에서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로마 공화주의자 키케로는 이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화국이어야 한다. 공화국, 공화정. 그리고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공의 것이고 인민의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구하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키케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의 정치적 연대에 국가가 발생한다. 왜 국가가 발생하느냐? 단순히 필요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선시하는 시민적 연대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개인은 국가 공동체의 일원인 시민, 2장에서 우리 시민 다룹니다. 시민이 될 때 비로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공화주의의 이러한 전통이 근대에 이 한 사람으로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술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루소로 빨아들여지게 되는데,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들여왔다. 일반의지. 그래서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제시해서 공동체의 공공선을 향한 의지를 일반의지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공동체 개개인의 의지가 이렇게 단순히 합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일한 의지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지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의지죠. 그래서 루소는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이란 개인의 자유가 오로지 자유로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절대적 자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집하지 않는 존재다, 인간은. 공동체의 이익을,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유보할 수도 있는, 그 유보라는 건 뭐예요? 법에 의해서. 대신에 조건이 있죠. 무조건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공통의 일반 의지의 표현이 된 법에 의해서만 그러한 자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참 그 기본적인 얘기만 나왔지만 이걸 가지고 사실 여러분 시험 기출 보셔서 알겠지만 무한 확장 시키잖아요.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마르크스는 상대적으로 요새는 뭐 잊혀진 인물처럼 점점 돼가는데, 역사적으로 생산자의 노동을 차인이 착취하면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양반은 딱 그 사랑채에서 그 그늘에서 책이나 읽거나 뭐 다과를 즐기면서 허허 이렇게 웃고 있고, 마당새는 마당 쓸고 뭐 마서방 뭐 무슨 서방 뭐 서방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분주히 일하러 다니고, 그걸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은 정해진, 그리고 나머지는 노동을 기피하거나 노동에서 면제돼서, 그리고 타인의 노동력을 달리 표현하면 착취해서 생활을 하죠. 그 사회 계급이 점점 공고화되는 거죠. 근데 막스는 애초에 우리 사회 계급의 발생은 결국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그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무력이 센 사람. 나는 무력이 세서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일을 안 한다. 대신에 다른 일을 한다. 나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나머지는 생산, 뭔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구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계급의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이고, 왕과 거의 버금가는 실력들을 가진 사람들은 타협하면서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나머지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이제 전락한다는 게 막스의 생각이었고, 그러한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국가는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제도화된 형식을 통해서 그걸 공고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 막스에게 국가란, 우리 10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이익과 자기 보전을 위한 측면보다는 지배계급, 특정 계급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제도화시킨 것이다. 필연적으로 나타난 조직 형태다. 그래서 막스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가 계급, 특정 계급이라는 건 자본가 계급이에요. 한 계급이 더 이상 다른 계급을 존재하지 않는, 지배하지 않는 그런 공산사회가 오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 지배의 필요가 없으면 국가라는 조직, 누구는 계속 군림할 수 있게 하고 누구는 그 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는 거죠. 예,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우리 서양 사상할 때는 문제 만들기가 좀 까다로웠는데요. 사회사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괜히 쭉 읽는 것보다는 문제로 풀어보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 사회사상가의 말이다. 기억 니은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누구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고자 기도할 경우, 그 입법자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재산 얘기 좋아하는 사람, 소유. 인민을 자의적 권력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고, 스스로를 인민은 더 이상 복종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입법부가 야심 어리석은 부패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이런 게 사회의 기본적, 재산권만 잘 지켜주라 그랬지 누가 남한테 넘겨주거나 내 걸 뺏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인민의 그것과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무엇으로 인해 상실하게 된다.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약속하고 틀려. 도로 내놔. 믿고 맡긴 것을 위반했잖아요. 신탁을 위반한 거죠. 신탁이라는 용어, 신탁 위반이에요. 믿고 맡겼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저는 뭐 아직 맡길 만큼 자산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알아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돈이 돈을 벌게끔 하기 위해 신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신탁했는데 신탁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계속 손실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탁이고, 언제든지 잘못하면 우리의 권력, 국가를 만들고 입법부에게 준 권력도 결국 그 입법이 우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하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놔, 다시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탁 위반으로 상실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 인간의 힘을 능가해버린 시점을 가정해 본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고요. 자연 상태대로 그냥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그대로, 그 시점이 왔는데도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한 존재 양식을 바꿔야 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장애물의 힘을, 인간을 말살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결해서 힘을 합쳐야죠. 힘의 총화, 즉 모에 이르는 방법에 다른, 뭘까요? 서로 뭉쳐서 이제 우리 좀 힘을 합칩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용어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사회 계약이죠. 사회를 만듭시다, 뭉칩시다 하는 계약이죠. 각각이 뿔뿔이 살지 말고 뭉쳐서 대항합시다잖아요. 누구에게? 뭐 미지의 적이죠. 아직 이미 알고 있는 적일 수도 있고요. 특정 세력에 우리를 몰아낼 수 있는 특정 세력, 그런 것을 몰아내거나 막아내기 위한. 그래서 이 사회계약에 이르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러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결합되는데도 자유로워요. 전체가 결합돼가지고 막 얽매이고 난 뭐 좀 힘든데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어떤 근본 해결 문제라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끔. 그 뭐예요? 그래서 일반의지의 표현, 법에 의해서 자유를 보장받는,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로서의 사회계약의 핵심인 거죠. 다시 이제 유교 사상가 얘기가 조금 더 등장하는데, 여기 맹자의 항산항십 얘기죠. 11페이지 보시면 유교 사상가들은 국가가 먼저 뭘 해야 된다? 백성의 경제적 안정, 항산. 그래서 항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정규직 교사, 그러니까 정규직 교사죠. 정규직 교사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항산일 겁니다. 어, 그냥 뭐 이미 교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시고 뭐 일자리 구하려면은 조금 노력하면 하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어, 항이 안 된다는 거죠. 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물러날 수도 있고요. 계속 연장 안 되고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 항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죠. 음. 저도 그 직장 생활을 오래는 안 해봐서 이 항산의 그 달콤함을 맛본 게 굉장히 짧아서 저도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어느 때 보면 아 나도 그냥 일반적인 직장을 다녀서 그냥 월급 타고 늘 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항산이 있어야 근데 뭐가 있다? 음.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이 조금 한켠이 늘 불안정하고 좀 안타까운 이유가 그거죠. 항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 합격을 하셔서 항산을 확보하신다면 분명히 생활의 어떤 만족감과 행복이 뭐 또 다른 고민은 있겠죠. 교사로서의 또 이제 계속 뭔가 갖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삶의 질은 좋아질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만족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교 사상가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먹고 살 거리 꾸준한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다음으로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게 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했죠. 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은 기본이고 원래는 국가를 처음 형성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공동 생산과 이런 거가 유리하다는 걸 알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가 이런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유일하게 선악의 관점을 갖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어, 결합한 최고 단계 공동체가 국가, 최고 단계 공동체로 국가를 봤잖아요.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구성원들이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균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를 중시하는 거죠. 공동체주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마키아벨리 이후에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정치 참여를 그렇게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죠. 공동체가 결국 우리 개개인의 발전의 바탕이 되면서도 결국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거기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아르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국가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 아이를 개별적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처럼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훈련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한다. 우리 뭐 학교 교육이라는 게 참 저도 뭐 학부모의 이제 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농담 삼아 이제 하던 얘기들이 공교육에 대한 저는 공교육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뭐
뭐 이렇게 의지 비슷하게 그게 의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신뢰합니다 하는 단순한 사실이라든지 뭐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신뢰하고 싶어요 하는 소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라는 말을 쓸 때 이 공 정말 어 그러니까 학습의 양 같은 것들 뭐 뭘 가르치고 얼만 가르쳐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냐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수학 같은 거는 공교육을 하지 말라고 뭐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아마 해도 수학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될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연과학의 경우는 어떤 개인의 주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갈 게 도덕 윤리고, 그 다음에 사회 과목, 그 다음에 국어 정도잖아요. 역사.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공교육에서 강화돼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공교육에서 좀 더, 왜 그 수많은 수업 시간 중에 여전히, 사교육대로 많이 하는 수학하고 영어 과목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하느냐. 제가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또 30년 전에 다녔던 학교들하고 여전히 학교는 그래서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 뭐 이거를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보장을 얻겠지만 더 강화한다고 좀 발상을 우리가 때로는 바꿔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영어 수학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만큼을 해야 대학 가서 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학 가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부족해서 대학 공부가 안 된다든지 고등학교 때 잘하면 대학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전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교 뭐 학점제 같은 거 한다 그러는데 음, 어쨌든 공교육이라고 우리가 하면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보다 더 저는 전문가 교육 스타일보다는 폭넓고 좀 교양이 강화된 그러니까 정말 제가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뭐 저라고 뭐 현실이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영어 수학을 잘해야 대학도 잘 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입시가 교육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왜 이런 과목들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좀 상대적으로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요. 정말 뭐 영어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 뭐 왜 중요하냐고 자꾸 물어보면 결국에는 입시 1차적으로 입시고요. 나와서 할 일이 많아요.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대학 가서 하면 되죠. 공부는 큰 공부는 대학에서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작은 공부 이거 작은 공부라고 하면은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이런 과목들을 왜 점점 아닌가요?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가 이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그냥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영어 수학에.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게 많다 이거죠. 진짜 정말 할 게 많아요. 어떻게 했을까? 예전에는 저걸 어떻게 했을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신 세대죠, 공부는. 참 안 바뀌어요. 이 학교에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죠. 뭘 해도. 음. 여러분들이 사실 도덕윤리 과목이 이제 단비가 돼야 되죠. 그 단비를 또 이 학생들이 달게 이 비가 내리면 맞아야 되는데 또 도덕윤리는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음. 이게 또 문제예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음. 재밌는 게 사실은 많으니까. 물론 공부보다 재밌는 다른 게 많으니까 이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려운, 어, 이 어려운 거를 하시려고 지금 또 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저도 힘들게, 어,
힘들다 힘들다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근데 가끔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안에서 이런 시기가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때도 이렇게 다양한 독서를 못 해봤거든요. 대학원 시절도 마찬가지고 늘 뭐 뭔가 논문 써야 돼, 뭐 해야 돼. 요즘에는 사실 입시 때문에 읽는 책들이지만 재밌어요. 저 나름대로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예, 그래서 딴 얘기 좀 오늘 이렇게 딴 얘기 많이 하죠. 근대 사회에서 그 11페이지 밑에 국가는 점차 개인의 생존과 이익 보전을 위한 결사체로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죠. 로크 같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예요. 개인들은. 하나하나가 권리를 가진 개체로서의 존재예요. 개인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나 이러한 권리가 어디서 났어? 하늘이 줬죠. 천부인권이죠. 뭐 어디서 그 권리를 준 거야? 그랬더니 로크 같은 자유주의자는 천부인권이에요. 자연권이에요. 자연이 나에게 줬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주었어. 누구나 다 똑같이 지상의 존재로 생겨나는 순간 난 인간으로서 모습을 가지는 순간 인권이 있다. 천부인권이에요. 그래서 로크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 국가는 왜 있느냐? 이거 보호하려고 있지. 그 국가보다는 정부야. 정부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정치사회라는 국가. 그래서 합의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상호 신뢰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로크는 정부가 법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이것 좀 할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음, 수단이 갑자기 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 음, 보호하는 데에서만 역할을 해야지, 뭐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뭔가를 자꾸 제한하려고 드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그래서 못해요, 보호를. 그리고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자꾸 해요. 그러면 그 국가는 필요 없어요. 사라져. 저항권을 발동해서 국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가의 말이다. 문제로 봐서 가로 안의 용어. 고을마다 학교를 내세워 모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머리 희끗한 노인이 짐을 지고서 길거리를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 안 해도 되고요. 노인이 비단 옷 입고 고기도 먹고 노인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어, 그만큼 여유가 넘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당연히 효제 원리가 없는 시절에는 일단은 생산자가 우선이에요. 옛날에 그 옛날이라고 하니까 진짜 옛날 같은데 아버지를 먼저 무조건 최고를 떠받드는 거는 그분이 어른이기도 하지만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제일 좋은 건 물론 이제 아버지 양보를 하시지만 양보가 아니라 이제 효제의 원리를 발동하지만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제일 생산자고 중요한 인물. 근데 그러한 게 아니라 이제 노인도 고기를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생산력도 좋아졌고 대신에 이제 효제의 도리가 바탕이 돼야 되죠. 아무리 내가 먹을 게 넉넉해도 효제의 도리 안 지키면은 내가 우선이잖아요. 노인에게 돌아갈 몫이 없죠. 묻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주위에 떨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고도 왕이 되지 못하는 자는 이제껏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런데도 뭐 왕에게 누가 불만을 갖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역사상 그렇게 별로
긴 시기가 아니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배 고픈 나라들이 아직 여전히 뭐 지구상에 많이 있잖아요.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발전이 20세기 초까지, 21세기 초까지 이루어졌지만, 뭐 지금은 정점에서 간당간당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를 제가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20, 30대라고 보면 부모 세대보다는 확실히 가난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기분 나쁜 얘기인데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는 게 어, 부모 세대가 너무 부자여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 지금 체제 안에서 찰랑찰랑 물이 차서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음.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만들어 가야 될지. 그게 이제 사회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사회사상. 근데 또 새로운 걸 인간은 생각해내고 뭔가 더 발전된 무슨 사유 방식이라도 만들어내겠죠. 예. 나 같은 경우에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죠. 최소국가. 노직이라는 인물, 우리 로버트 노직.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국가도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방임 국가는 뭐에 대한 믿음, 왜 자유방임을 할 수 있느냐? 개인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어요.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이성주의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 존재 하나하나를 신뢰하죠. 믿잖아요. 자율적이다. 나 같을 것이다. 본인이 이성주의자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하는데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렇죠? 사회가 경제적 풍요를 확립하는 토대가 됐어요. 자유주의가 결국 경제적 풍요, 경쟁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한 건 사실이죠.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격차가 격심해지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국가가 역할을 해야 돼요. 너무 막 불평등이랑 막 사회가 불안해요. 불만이 막 가득 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평등도 어느 정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러잖아요. 어,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그래서 경제적 평등, 사회적 복지를 위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를 정의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화도 증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롤스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합리성에서 출발해서 공론의 장을 주장한 하버마스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죠. 살짝살짝 이렇게 이제 남아 있죠. 롤스도 생활과 윤리로 이제 롤스 얘기가 거의 넘어가고 이제 윤리와 사상 책에서는 등장하는 게 이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우리 이제 요 얘기는 4장인가요? 5장인가요? 해서 할 거예요. 롤스하고 하버마스 얘기도 한 이 장으로 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교과서에 아주 유일하게 등장해서 한국 사상가의 말, 이 사상가의 말에는 어떤 국가관이 담겨 있으며 국가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이 무엇인지 서술하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 사상가 중에 국가관 얘기할 수. 무릇 천자의 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오가가 1린이 되고 오가에서 추대한 사람이 인장이 그리고 오린이 1, 2 여기서 2장이 우리가 1현이 되고 현장이 된다. 그래서 현장이 함께 추대된 사람이 제후가 되는 것이요. 제후가 함께 추대한 천자가 되는 것. 추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이루어진 거다.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가가 화합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오가가 일어나 인장을 바꿀 수 있고요.
올인이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천자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사상가는 국가의 근본이 민심에 있는 거죠. 국민, 이 백성 민에 있다는 거죠.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의 신뢰, 백성들의 신임, 백성들의 민심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약용의 이제 탕론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교과서 뭐 하나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중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쭉 넘어가셔가지고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밑에서 하나 두 번째 18페이지 공화주의에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공공선 이걸 우선하고요. 법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여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화주의자들의 생각이죠. 루소를 대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화국에서는 시민은 다른 사람의 자의, 함부로 의도한 대로 자의예요. 자의적 멋대로 이거죠. 멋대로 지멋대로 한다 이거죠. 통치자가 지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나라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붙일 수 없는 거죠. 자의에 예속되지 않고 어떠한 지배도 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법치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그러니까 좀 공화국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의적인 지배가 없다는 거죠. 그 자의적인 지배가 없다는 말 달리 얘기하면 법이라는 원칙과 제도에 따라 행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정치적 권력, 그렇죠?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거죠. 평등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공화국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공화국은 그 뒤에 19페이지 사람들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도록 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공적인 삶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적 덕성 그러니까 시민적 덕성이라는 공동선 추구에 앞장서고 공적인 영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20페이지에요. 20페이지에 문제 중간에 있는 문제 다음은 어느 근대사회 사상가의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아주 우리 뭐 자유주의의 기초 중에 기초 미래 자유론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뭐 할 것이다. 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말리느냐? 경찰이 왜 이 사람을 체포하고 못하게 하느냐? 이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저지시켜야 못하게 해야 되는 거는 남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게 예상돼야 돼요. 예측되어야. 그리고 실제로 끼치고 있으면 더더욱 바로 즉각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행위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이다. 우리 뭐 아파트 간 층간소음, 아파트 간 그냥 소음 그걸 왜 서로 조심하고 못하게 또 해야 되느냐. 층간소음도 내 자유야. 내가 쿵쿵 뛰면 어때. 근데 그게 분명히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법령이 사실 미비돼 있죠. 근데 뭐 고성방가라든지 우리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충분히 저지할 수 있죠.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게 해악을 주기 때문이죠. 그 얘기 미래 우리 자유론에 등장하는 해악 금지의 원리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요. 다음은 서양 현대 정치 사상가의 말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개인들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세상에는 어느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첫째, 강압이나 절도, 사기로부터 개인의 보호, 계약 집행과 같은 협소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어떤 뭐가 정당하다? 최소 국가. 그렇죠. 최소 국가. 이에 비해 확장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정당하지 않죠.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나서서 어떤 그 사람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참으로 형식적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에 보면 그 과정이 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도 정말 그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특히 이제 무슨 지금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자유주의자들의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요, 문제 21페이지. 다음은 어느 현대 정치 사상가의 말이다. 밑줄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렇죠?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자유란 뭘까요? 앞에서 미리 했던 얘기를 여기서 활용해 보면 정당하게 내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활동을 저지당하고 방해받지 않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대신에 이제 정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나 국가가 나서서 특정 재화를 나눠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 기대하죠, 이제. 이제 자꾸 받아보니까 기대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유란 뭐냐? 자기가 하는 활동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식과 능력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이제 자유주의 이념의 전개 과정에 나오는 글인데, 경쟁을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 다음은 현대 우리 21페이지에 현대 서양 정치 사상가의 말 가로 안에 들어갈 개념을 순서대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자가 추구하는 자유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간단히 강제 부재, 억지로 시키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강제 부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히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이때 강제란 뭐냐? 타인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 구속 등을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는 그래서 불가침의 영역을 구획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오지 마. 여기 내 거야. 내 거니까 좀 건드리지 마. 이러한 자유를 언제나 몸으로부터의,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은 표현이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지배를 의미한다. 간단하게. 내가 스스로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진정한 이성적 자아가 그 현실적 욕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벌린의 우리 그 유명한 자유론 책에서 등장하는
그 다음에요, 22페이지 문제로 또 볼게요. 현대사회 사상가의 말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개념과 밑줄 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게 이제 예전 한 2018년도쯤이면 이 정도 문제도 꽤 그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축에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요거보다는 가로도 더 들어가고 설명도 조금은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어느 현대 사회사상가 누구의 말이에요. 괄호는 공정한 기회균 등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서 이 용어가 나왔을 때 딱 알아봐야죠. 기회균 등 차등의 원칙, 정의의 원칙의 제2원칙을 얘기하시는군요. 이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하려는 거죠. 만약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을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게 사회적으로 제일 최소 수혜자, 약자들의 기대치를 같이 높여주는, 향상시켜주는데 기여해야만이, 그때만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적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민주주의적 평등. 룰즈의 제2법칙이 형성되는, 정의의 제2원칙이 형성되는 과정, 그게 한동안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딸린 지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이제 실릴 정도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뭐죠? 임용시험이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정도 인용문. 맨날 뭐 롤스의 인용문 하면 너무 단순한 것만.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는 어렵게. 근데 실제 입시에 나오는 정도의 지문은 이 정도 거나 이거보다 더 어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론을 좀 읽기 싫은데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저도 참 다시 읽으려니까 거의 한 거의 20여 년 전에 읽고, 그때도 뭔 소리야 다 읽고 나서도 뭔 소리야 이런 그 느낌? 그러니까 글자고 단어 하나를 놓고 모를 말은 아닌데 참 어렵게 쓴다 이런 그 당시에 그 느낌.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제가 그동안 쌓인 그 공력과 지식이 있는데도 참 재미없다. 아직도 지적인 역량이 제가 떨어지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최근 번역은 좀 낫더라고요. 근데 예전 그 번역은 정말 여전히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재미가 없다. 그냥 진짜 문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읽는 거지. 제가 그런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칸트 책보다 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혹평인가요?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고 해야죠. 하지만 읽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읽어야 돼요. 읽고 중요한 포인트들은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뭐 너무 경제학 용어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좀 제껴 두셔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그동안 나왔던 입시에 연관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죠. 그거 뭐 그래도 많은데요. 많죠. 많아요, 정말. 저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기본서 중에 하나가 정의론인 것 같아요. 참 재미없다는 말을 몇 번 하죠.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23쪽 23쪽에 다음은 나머지도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서양 사회사상가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뭐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예측돼야 돼요. 그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서 그 독립성은, 남에게 관계없는 거는 소위 말하는 지 맘대로 하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왜 막냐 이거예요.
국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삶에 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에 관해 가르칠 책임이 있다.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뭐가 없다면 좋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을 제대로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 좀 개입해서 좀 알려줘라. 간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간섭이 없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 어차피 공동체가 개인에게 그러한 것을 구성시켜주기 때문에 구성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샌델렉이고 앞에는 밀. 간섭이 정당화되려면 그 행위가 남에게 나쁜 영향, 나쁜 것을 해악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좀 얘기를 잘 보셔야 되고 24페이지의 문제 밑에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란 공화주의에서의 말하는 자유는 시민의 자유예요. 그냥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 시민의 자유는 단순한 간섭이 없는 상태, 강제 부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시민적 자유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시민의 헌신, 자발적 참여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이 잘 발휘돼야 시민의 자유,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요. 법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첫 번째 27페이지 교과서 분석만 해도 1시간이 훌쩍 가네요. 공화주의의 국가는 공동선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려는 시민이 모인 공동체예요. 공동선에 합의하고 구현하려는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가 국가지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자유주의와 다른 점이죠. 덕성을 갖춘 시민이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적 우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민적 우정을 바탕 공익을 구현하고자 헌신하는 것. 참여해야 돼요. 참여를 통해서 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유는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획득한 거.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무엇보다 국가 자체의 유지를 중시하고 통치자는 국가를 위협하는 시민을 탄핵하고 강한 구대를 양성할 권리를 가졌다. 그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얘기하다가도 또 때로는 그 공화정의 한계가 있을 때는 군주정, 강력한 야수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군주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밑에 두 번째 루소는 국가의 정당성 그리고 정부 또는 권력의 정당성을 구분해요. 그래서 정부를 국가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구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정부라는 도구를 쓸 뿐이다. 정부가 곧 국가는 아님. 이게 루소의 입장이다. 그리고 베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살짝 흘려져요. 28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걸쳐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베버도 그동안 좀 잊혀졌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래서 베버는 28페이지 국가 권력이 올바른 국적 이념을 채택하고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 국가 권력이라는 건 이념적,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선택하고 집행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오더라도 그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책임윤리. 책임윤리. 국가는 책임윤리. 정치가 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나는 몰랐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정치를 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이론과 관련한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실전 핵심 이론은 이거에서 조금 더 비어있는 부분들과 과거의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실전 대비 핵심 이론도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